빚에 대한 무게감,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터지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지금과 같은 불장이라고 할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에는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전국 쪽 미분양 주택 좀 어떤 상황이고 이게 건설사의 위기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사실 이게 미분양이랑 건설사 위기랑 금융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뭐 23년에도 나왔던 거고 24년에도 나왔던 거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25년 나와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느끼기에. 계속 이야기는 듣는데 뭐 터지는 건 없으니까 크게. 일단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채가 넘어갔고 중공호가 2만 채, 2만 5천 채 뭐 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계 추산은 10만 채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 자본으로 계속 비용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지었다면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빌려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빌려준 기관들은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겠죠. 아니면 이자를 꼬박꼬박 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이자를 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안 들어와 주는 거죠.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롯데에서 회사채 발행 1,100억 규모 발행했는데 0이었잖아요. 뭐 공모했는데 그만큼 이 시장이 5%짜리였거든요. 네. 이런데도 지금 자금을 안 빌려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의 위기가 있고 그 유동성의 위기가 있는 사람이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을까요? 못 내겠죠. 못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고 그 연체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PF 부실에 의한 연체가 20% 가까이 되고 또 기업 대출에 대한 연체가 14%, 그다음에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가 5%. 이 정도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어떤 시스템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분산 수단을 쌓아놓고 있어요. 1금융권 그 연체율은 0.36% 정도 되거든요. 0.36% 수치적으로 엄청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증가세가 가파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1금융에서 돈을 빌려 쓴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자산도 있고 또 은행이 그냥 돈 빌려줄 때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빌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체크해가지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매출, 소득 뭐 이런 것들 네. 다 확인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깐깐하게 따져가지고 빌려준 사람들인데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빚에 대한 무게감,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옛날보다 늘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1금융 제도권화에서 빌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빌리는 사람 또는 여기서 신용이 안 돼서 하단으로 간 2금융권에 자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더 많은 연체를 지금 보이고 있다. 돈을 못 갖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통해서 탕감해주고 이자 유예해주고 뭐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고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 채권 시장의 경색 문제가 22년 말에 터졌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그리고 둔촌주공 PF의 위기, 어떤 자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황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풀고 뭔가 정부가 보증서 가지고 대출 가능하게 해줬고 정부가 체한펀드, 정말 위기의 상황에 투입돼서 쓰여져야 되는 돈을 건설사의 위기에 쓰겠다라는 상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시중에 우리 은행들 참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던 시장이거든요. 이런 위기들이 그러면 사라졌을까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PF 정리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 PF의 정리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공매 물건 중에 나온 것 중에 강남권 물건도 엄청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강남의 물건 한 채당 200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지으려고 계획했던 물건인데 공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논현동인가 어디 땅 입찰가가 200억이에요? 이거는? 강남의 아파트가 100억 한다면서요. 100억 아파트 두 채면은 여기에 수십 채를 질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팔리는 시장이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매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처분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뭐 지금 모 건설사가 보증을 한 사업장도 이제 공매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9차례나 유찰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금액 좀 그만 낮춰달라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낮아지면 자기들의 손실폭이 커지고 그 손실폭이 커지면 그거에 대한 손실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 능력들이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있고 또 그러면 회사가 갚지 못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갚지 못하면 그 부실은 이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의 손실로 확정된 거를
이제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연체율 관리도 하라. 연체율도 뭐 지금 9%대 연체율을 6% 연내까지 6%로 떨어뜨려라. 이게 저축은행에 떨어지는 오더거든요. 뭐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저축은행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부실채권의 비중이 5대 잠깐만 막 얘기가 많아지는데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 저축은행도 뭐 10% 넘어가는 데가 있고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격인 저축은행들 중에서도 지금 NPL 비중이 14%, NH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이게 높은 데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저축은행들 15%, 20% 엄청 많아요. 부실화된 채권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그럼 손실로 털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금융규제상의 건전성 지표를 맞출 수 있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자본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거고 거기에 더 모회사가 있어서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생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망하겠죠. 팔리거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금융권은 괜찮겠지만 2금융권은 뭔가 좀 터지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1금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워낙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했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체율 지금 이만큼 늘어난 거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덜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1금융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는 이제 나라의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IMF 때 많이 넘어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전혀 어떤 손실이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실을 낸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1차적인 뭐 시행사 책임 못 져서 나자빠졌죠. 시공사 안 돼서 지금 뭐 구조조정하고 아니면은 파산하고 막 우리 올해 들어서도 지금 40개 정도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못 갚는 사람은 망하고 망해서 남은 빚을 같이 책임져 주기로 한 회사들도 망하고 또 그거를 빌려준 은행들도 이제 힘들어하고 그럼 여기에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그 손실의 폭이 1금융이 참여했던 수준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빠지면 그만큼 이제 손실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오늘 간평사님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지금 거품이고 비찬치는 끝났고 지금 더 사줄 여력이 없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집가 상승이 멈추거나 하라고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이야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은 늘 상식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망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더 계속 오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를 꺼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심리가 꺼지는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액션이 필요하다. 그럼 정부의 정책들이 그런 걸 꺼트릴 수 있다고 좀 전망하시는 편인가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이 경착륙이 너무 심할까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저한테도 그럼 이런 상황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본인의 판단이니까 뭐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내일이면 뭐 얼마 갈 거니까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내일 못 팔고 쭉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소규모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전부와 또 내 미래의 30년을 저당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걸 간과한 채 그런 선택을 과감하게 할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대출에 대한 감당 부분이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다 개인이 갖고 계세요.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 아니신 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 자체가 어떤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하면 지금과 같은 불장이라고 할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회가 많이 펼쳐지고 있고 수요가 제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유주택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고 시장의 어떤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이미 많이 반값 정도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 그럼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금 정도도 과거에 비해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지역에는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열됐다라고 얘기하고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 시장 자체는 일반인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50억짜리 집 사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상위 1% 순자산이 33억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그 과열에 제외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일정 부분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감당 가능한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그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위해서 좀 고려할 지표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또 팁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것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죄송해요. 이런 이게 말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자산의 70%가 집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 한 번이 사실은 어떤 순간이 그냥 사냐 마냐의 결정인 건데 그 몇 년 이후에 자산 격차를 크게 벌리더라고. 너무 크게. 그러니까 그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고 아직도 그 집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집을 내가 지금 많이들 이제 꿈꾸는 게 제 또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뭐 결혼시킬 때 자금을 얼마 해주고 간평사님이 동안이셔서 그렇지 나이가 좀 있으신 편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은퇴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대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제 여기서 판 돈으로 지금 얼마 한다니까 이 자금을 기준으로 여기서 얼마를 누굴 주고 본인은 남는 약간 건, 이제 서울이었으면 경기도로 살짝 빠지고. 그쵸. 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지역에 계속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이자를 내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탈출은 저는 지능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그렇죠, 그렇죠. 또 이거 하고 저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부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 매입하는 정책들 발표했었는데 이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리는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면 일정 부분은 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난 후에 자금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사라질 거거든요. 몇 채 사준다고 했었죠?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사실 전체적인 어떤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전반적인 시장을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기업을 살리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제일 먼저 손들어서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으로 살려야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이제 후순위가 됐을 때 과연 그만큼의 여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꼭 핵심적인 곳에만 살릴 수 있는 곳 이제 뭐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돈을 투여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가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일 텐데 이런 변화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어떤 좀 구조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때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전세 제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데 이유가 이제 양쪽의 니즈가 맞아서 그 찬하는 갭 투자일 거고. 갭 투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다른 나라는 이런 갭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의 본질이고. 우리나라는 시세 차익이 중요하니까 갭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갭 투자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는 이 시장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유지가 됐던 건데 갭 투자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전세는 실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우리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 지역을 수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돼야지 전세를 주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그 가격은 그래서 조금씩 소득 수준이 좋아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완만하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일정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신축 단지가 입주한다거나 이러면 과도하게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주변에 이제 뭐 어떤 임대차 3법 같이 어떤 이슈가 있었던 이런 시기, 뭐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는 시기, 뭐 이런 시기에는 일정 부분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한 상승세, 이게 전세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세가율이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는 80% 수준, 지방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매매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이 없을 것 같으니 지금 사용 가치랑 거의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도 1억, 매매를 해도 뭐 1억, 1억 1,000, 뭐 이런 거죠.
지방의 아파트들 이런 경우가 많았고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한 80% 수준 그리고 나중에 좀 이제 소득 수준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가격이 좀 꾸준히 오를 거야라고 기대가 있으니까 한 80% 정도의 사용 가치 플러스 미래에 대한 기대 이익 20% 이래서 그 정도의 가격 매매가 전세가율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에서 한 70%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30%예요. 이 얘기는 예전에는 전세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전세가 말고 내가 넣어야 되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30%, 40%. 갭 투자가 어렵죠. 갭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세제도라는 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사람과 네. 월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는데 이 갭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은 전세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유지는 되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집들의 전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집을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를 돌리려고 해도 빼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세로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과거처럼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전세제도가 끊임없이 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이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죠. 간패사님은 이제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랑 앞으로 부동산 불패,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아마 전국적인 부동산 불패라기보다는 서울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이제 패닉 바잉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믿음이 붕괴될 때 우리 사회가 맞이할 뭐 심리적이나 경제적 충격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불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불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 된다는 건 이제 가치인 거고 네, 그거 가치. 말고요. 저는 그리고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지되기 어렵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이 붕괴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충격을 좀 맞이할까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기억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게 현대사회의 특성이에요. 맞아요. 22년도 고금리의 시기에 둔촌주공의 미분양 사태가 났을 때 둔촌주공 미분양 당시에 헬리오시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분양이 난 거였거든요. 이 얘기는 실질적인 수요 자체가 이 가격을 받쳐줄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온갖 정책을 통해서 당장 12월이면 되팔 수 있다. 대출도 해주겠다. 누구 나와서 분양받아라. 이렇게 물건을 팔았던 시장인데 지금 뭐 어떤 게 30억에 팔렸다. 호가가 30억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때의 가격과 그때의 어떤 시장 상황 실질적으로 수요가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은 까맣게 잊어버린지 지금 그렇다고 믿고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 불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패의 신화를 끝까지 믿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실질적으로 그걸 사줄 수 없는 수요가 많은 시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누구도 부동산 불패를 얘기하지 않죠.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지방은 이제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궁금했어. 전국적과 그 다음에 서울에 이게 집값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상향했던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이 우상향했고 지방은 이제 좀 하락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서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인 하향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몇 년 동안은 버블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실히 서울에는 인구가 뭐 다른 전국적으로 줄어들어도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에 결국 서울은 어쨌든 우상향은 한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자산의 축적이나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잃었다라는 것 이게 경험적인 측면인데 그렇죠.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의 과정이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흙 파먹고 살던 시절 정말 그 시기에서 비약적인 눈부신 발전을 거친 나라거든요. 그만큼 경제 성장 속도가 가팔랐던 시기였고 그로 인한 어떤 자산의 상승 이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냥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누구는 여기 집을 사서 돈을 그렇죠. 벌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기에는 폭발적으로 청소년기에 막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그렇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 하죠. 현상 유지만 해도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 과거의 어떤 그 영광과 과거의 어떤 그 경험에 기대서 또 어떤 특정 시기의 과열을 거치면서 이게 영원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에는 동력이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빚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그럼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되면 결국엔 빚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전체적인 나라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채의 한계 상황을 계속 끌어가면서 집값의 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제 조정의 시간이 반드시 올 거고. 네, 조정의 시간 오고 그 이유는요? 조정의 시간, 그러니까 조정이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회복도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뭐 우리 국민의 특성상 정말 잘 해결해서 이 충격에 대한 흡수를 잘 해내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그 과정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 정도 안에 끝난다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일본처럼 되면 다행이죠. 왜냐? 그 충격을 흡수해내고 결국에는 성장은 좀 덜하고 정체가 됐지만 그 어떤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좀 더 혼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평사님 말씀대로면 내 집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금이 최고죠, 지금. 아, 지금 현금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강평사님은 내 집에 안 살고 계신가요? 저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내 집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팔 수 있다면 좋은 가에 팔 수 있다면 팔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조정기 온다고 하셨으니까 조정기 왔을 때 사는 것도 별로 추천하시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집을 아예 다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네. 감당할 수 있는 집, 내가 사용하면서 충분한 효용을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현금을 갖고 있어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집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도 아니었고 그냥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사람이라면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현금 갖고 있으라고 하셔서 그러면 자산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이 아니라면 다른 투자처나 방법은 그건 이제 다른 초대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혹시 있을까봐. 문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처분해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려고 하는 그런 똘똘한 채 아니면 올인 전략이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겠네,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혹시나 투자 기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있다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아파트에만 국한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정과 어떤 침체 국면을 많이 거친 시장,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본질적인 특성, 어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임대소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에 이슈 생기면 강평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님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